예, 안녕하세요. 요 두 번째 요 일반 물리학 예비 강좌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요런 고전 스파이 영화 같은 거나 첩보 영화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떤 그 뭐 경쟁 스파이 조직이나 아니면 악의 조직에 의해서 뭔가 이제 눈이 가려진 채로 차에 태워져서 이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차에 탄 사람 눈을 가리는 게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아군 세력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인공이 약간 재치를 발휘를 해서 차량이 이제 멈췄다가 뭐 좌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떤 위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충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전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서 다시 어느 시간 동안 전진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어느 동안 전진을 하다가 다시 또 좌회전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 전진하고 다시 그 위치 다시 우회전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 동안 차량이 진행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어림짐작을 통해서 출발 지점부터 이제 도착 지점까지의 변위, 그러니까 대충 이제 지도상으로 이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사이에 이제 위치의 차이를 이제 추정해내는 종류의 이제 장면들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등장했던 것 같아요. 요즘 영화들에서는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이제 벡터 내용과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지점에서 차량이 정지하거나 이제 다음번 회전할 때까지의 이제 이동 시간을 알면, 그리고 어느 정도 차량의 이동 속도를 추정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다음번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가, 그리고 그게 다음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쭉 더해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에 위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일종의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뒤에 말씀드릴 이제 벡터의 개념, 그리고 벡터 사이에 벡터로 표현되는 물리량 사이의 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좀 약간 간단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요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요 7개 이제 강좌 내용 중에서 두 번째고요. 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벡터에 대한, 이제 다시 말해서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물리량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놈들 사이에 연산 행위, 그러니까 덧셈이나 곱셈 같은 행위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물리 교과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순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칼라와 벡터라는 물리량을 좀,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의미는 되게 쉽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를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 숫자로 쓰기 위해서 이제 쉽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런 벡터로 표현된 물리량들 사이에 덧셈, 뭐 합성,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그걸 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저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지, 마지막으로 약간 응용으로 이제 그런 이제 벡터들을 정의하는 이제 정의 관점의 차이를 조금 이제 달리하는, 소위 말하는 좌표축의 회전이라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되게 이제 나중에 물리 이제 수업 듣다 보시면 되게 여러분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내용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좀 당해 놓으시면 나중에 적응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약하고 정리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벡터를 정의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제 삼각함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수업을 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물리에서 사용되는 물리량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질량 같은 질량이나 시간, 온도, 뒤에 나중에 배우죠, 에너지, 이런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량들의 이제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숫자 하나로서 이제 딱 써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 뭐 몇 초가 지났다, 몇 초가 지났다, 몇 초 전의 이야기다. 뭐 질량,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방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그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온도나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물리량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제 뭐 속도, 어떤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 당연했지만 어떤 어떤 2차원 평면 위에서의 어떤 그 물체 이동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그 방향이라는 개념을 이제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뭐 이런 이제 이건 속도가 될 것이고,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 그 처음 위치와 나중에 위치 사이에 이제 위치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차이라고 해서 변위, 그 위치의 변화량, displacement라는 단어로 영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 이것 역시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보게 돼 힘이라는 물리량.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다 힘을 어떤 방향으로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게 만들어주는가, 전부 다 방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는 물리량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크기, 숫자 하나로 딸랑 써질 수 있는 양들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숫자 하나로서 써지지 못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방향의 정보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물리량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양들을 우리가 이제 그 벡터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칼라와 벡터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그 스칼라량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떤 질량이 3kg인 물체, 그다음에 5kg인 물체를 하나 더 얹어줬을 때 이거의 전체 물체의 질량은, 그럼 이제 두 개의 숫자의 그냥 합으로써 3kg인 질량 물체, 5kg이 이제 물체 하나 더 얹었으니까 전체 합은 3 플러스 5에서 8kg,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자, 어떤 시점으로 시간이 뭐 5초만큼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3초만큼 더 지나면 전체 지난 시간은 8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벡터량 같은 경우 그게 조금 달라서, 예를 들면 이런 예제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물체 왼쪽 방향으로, 여기 예시가 있구나. 어떤 물체 왼쪽 방향으로 A라는 만큼의 힘을 이렇게 이제 가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어서 우리가 아직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그 디멘전을 가지고 어떤 단위로서 표현되는지 설명 안 했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특정 방향으로 물체를 밀었을 때, 어떤 힘을 가지고 물체를 밀었을 때 물체가 쭉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체에 대해서 A와 크기는 같으면서 반대 방향을 가진 어떤 힘이라는 물리량을 가해서 B라는 이제 어떤 힘을 다시 가해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아직 힘이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이 이제 그 똑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물체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그냥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총량이 그냥 이제 그 0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물체에 가해지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이제 그 상쇄를 일으켜서 0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물체가 이제 그 보인다는 것을 이제 그 알고 있죠. 뭐 물론 이거는 물체에 가해진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가지고 물체에 가해진 두 개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물체를 반으로 쭉 찢어가지고 이제 그 물체를 둘로 갈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이제 두 물체에 가해진 힘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다르게 벡터량은 두 개의 물리량의 합이 항상 이제 숫자의 합처럼 이제 조금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 숫자의 합처럼 우리가 저걸 편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제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뿐이지.
자, 아직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가지고 다음에 물리량 중에서 어떤 것이 스칼라량이요, 어떤 것이 벡터량인지는 그 대충 다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요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속력은 쉽게 말해서 그 자동차가 그냥 방향 상관없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에서 방향의 의미를 제거해 버린 그 크기만을 이제 우리가 속력, 스피드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는 속력에다가 이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의 개념까지 부과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굉장히 쉽죠. 자,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자면은, 자, 벡터인 것은 기본적으로 속도, 여기 방향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력, 여기서는 방향의 의미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잔량,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이제 배터리 내 전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거는 이제 그 방향성이란 의미를 가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량으로서 정의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지구 표면에 있을 때 그 지구 표면 위에 위치해 있는 사과 사이의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은 항상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라는 것은 항상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긴다고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벡터량으로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2번과 4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벡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수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식은 우리가 이제 그 벡터를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벡터를 일종의 공간상에 놓여 있는 어떤 화살표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화살표의 길이가 기본적으로는 벡터의 어떤 크기가 될 것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벡터가 이제 가리키는 방향으로서 이제 그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방향이라는 것을 조금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도입할 수가 있냐. 기본적으로 요 이제 어떤 그 방향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는 요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 뻗어 있는 어떤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그 수평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선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소위 말하는 X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에 또 수직한 선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어주고, 이 선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Y 방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방향을 이제 이제 A라는 벡터가 가리는 방향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방향의 기준으로 쓸 어떤 수평선, 요 X 방향으로 뻗어 있는 수평선 대비 우리의 벡터가 얼마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이제 요 수평선 방향 X 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우리가 각도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A라는 벡터가 이제 X라는 벡터에 대해서 세타라는 각도만큼 벗어나서 비스듬하게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벡터의 방향을 정량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이 각도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벡터의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벡터의 끝점까지 이제 bek터가 끝난 요 끝점까지 갈 때까지 요 x 방향,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거기서 추가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우리가 이제 요 시작점으로부터 끝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원점으로 어떤 벡터가 출발한 이 시작점으로부터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우리가 AX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직 방향 이동 거리를 우리가 AY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요 AX라는 선 길이를 정의한 선과 요 AY라는 수직방 이동을 정의한 요 두 개의 선 사이의 각도는 이렇게 90도가 될 거예요. 직각을 이루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AX와 AY라는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A라는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세타라는 각도를 이용하는 방식과 또 다른 별개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 직각삼각형 이제 AX와 AY라는 길이를 정의하는 요 이제 그 두 개의 선과 이제 요 벡터가 이제 그럼 그 직각삼각형의 빗면을 이루게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위해서 요 A라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이제 밑변의 길이 제곱 플러스 높이의 길이의 제곱, 높이 길이의 제곱을 더해주고 거기에다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빗면의 길이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벡터의 크기 또는 벡터의 길이로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요 절대값 기호를 써줘서 이제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A라는 벡터의 이제 어떤 절대값 씌운 이제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위에 우리가 벡터라는 물리량들은 보통 이제 이런 위에다 어떤 벡터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화살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 벡터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에 이제 양쪽에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위에 화살표를 떼주고 그냥 이게 더 이상 벡터로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날려버리고 이게 벡터가 아니라 숫자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A로 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표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이제 그 벡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기 위해서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수직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벡터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찾아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의미는 요 벡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x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쫙 이제 쬐어서 요 벡터의 시작점과 끝점이 만들어낸 그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위쪽으로 내려온 빛에 의해서 벡터가 어떤 그림자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요 그림자의 수평 길이가 이제 요 벡터의 수평 성분. 마찬가지로 요 벡터의 수직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축이 이제 y축에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수평 방향 그림자를 이렇게 딱 이제 빛을 써줘서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림자를 이 벡터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그림자가 만들어낸 길이가 바로 이제 벡터의 수직 성분 AY가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벡터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이렇게 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분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X와 Y라는 두 개의 이제 공간상의 기준이 되는 수직한 축을 두 개를 잡았죠. 서로 이제 수직한 직교하는 축을 두 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벡터를 이제 수직 수평으로 나눠줬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전문 용어로는 직교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라는 게 결국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기준 축을 도입해서 그거에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상의 물체들의 위치와 이제 벡터의 크기를 분석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우리의 벡터가 이제 이제 직교 좌표계의 수평축인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각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벡터의 길이인 A로부터 이제 벡터의 수평 성분인 AX와 수직 성분 AY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을 배울 때 이렇게 요 벡터 이제 밑변과 이제 밑면과 이제 빗면이 가리키는 각도가 세타. 요 빗면의 길이를 A, 밑면의 길이를 AX, 이제 높이를 이제 AY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그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 빗변의 길이분의 밑면의 길이로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건 a 분의 ay.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이제 거꾸로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양변 요 식들의 양변에 a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삼각형의 밑면의 길이, 다시 말해서 요 벡터의 수평 성분의 크기는 a 코사인 세타. 이 벡터의 수직 성분의 크기는 곧 이제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이제 벡터가 어떤 공간상에 위치하는 벡터가 수평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게 되면은 그 각도에 대응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수직의 수평과 수직 성분의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리하면 벡터는 2차원 공간상에서의 벡터는 이제 이렇게 ax, ay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수직 수평 성분은 각각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 두 개의 숫자로서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수직 수평 성분으로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벡터의 크기와 그 코사인 사인 함수 값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수직과 수평 성분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직교좌표기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그 엄밀하게 정의를 해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직교좌표기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수평축과 요 이제 수평 요 이제 x축과 y축이라는 수평축과 수직축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각각 x축에 이제 x축과 평행하고 어떤 그 크기가 그 어떤 정해진 단위값을 가지는, 어떤 여기서는 1이라고 합시다. 어떤 정해진 단위값을 가진 어떤 벡터가 하나가 있고, 수직축 방향으로도 그거 정확히 동등한 이제 그 길이가 길이가 1로 주어지고 단위값 1로 주어지고, 그 방향이 이제 그 y축과 평행한 어떤 이제 이런 벡터가 이제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교좌표기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은 이런 이제 서로 직교하는, 그리고 길이가 1인 두 개의 단위 벡터를 도입한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의 방향성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벡터는 수평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만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 하나, 둘, 셋, 대충 여덟 칸이구나. 여덟 칸이 아니고 대충 8점 몇 칸만큼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축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을 이동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의 벡터를 우리가 직교좌표기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엄밀한 표기 방법은 이렇게 요 x 방향 단위 벡터와 y 방향 단위 벡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들 곱하기 어떤 숫자들의 합으로 써지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엄밀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냐? 사실 요 표기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그 두 개의 이제 그 i 방향 단위 벡터, j 방향 단위 벡터 앞에 있는 숫자만을 따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묶어준 건데, 요 표기 방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요 i와 j라는 단위 벡터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수평축과 수직축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니터 화면에 이제 그 가로와 세로에 평행하게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요 수평축과 수직축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렇게 x, y, x, y 이렇게 약간 수평축과 수직축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평평하거나 수직하지 않도록 이제 다르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그 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좌표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사실 요 단위 벡터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엄밀한 표기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텐데, 요 오른쪽 벡터 v의 x, y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게 그 여기 각도를 제가 수평축 대비 요 v가 이룬 벡터의 각도를 30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길은 10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거의 답을 다 보여드렸죠. 사실 요거는 vx는 그 v의 길이 곱하기 요 코사인 코사인 30도,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이게 그 2분의 루트 3이었죠. 그 어디 보자. 이런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거는 대충 5 루트 3. 이게 대충 이제 8.6 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vy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코사인 세타가 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길이니까 거꾸로 그 vy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v 곱하기 사인 30도. 그리고 사인 30도는 이제 값을 외우신 분들 있겠지만 쟤는 이제 2분의 1입니다. 10 곱하기 2분의 1. 얘는 5.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약간 그 근사적인 값이고, 실제로 이제 무리수니까 저기 끝없이 이제 소수점 아래로 이어지겠죠. 자, 이제 그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알았는데, 이제 그 벡터란 건 기본적으로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이란 얘기는 우리가 저 두 개의 물리량 차원이 같은 물리량들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는 것을 정의했으면 이제 그 벡터들 사이의 연산, 그 중에서 덧셈 연산을 우리가 먼저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치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벡터가 이제 그 변위, 위치 변화. 우리가 이제 그 저 벡터를 이제 그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상황에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의미가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지점에서 이제 어떤 A라는 벡터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다 B를 더한다는 거는 그냥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B만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만큼 이동한다면 그 지점에 다시 B만큼의 변이를 한 번 더 이제 중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에 표현한 이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두 개의 벡터 사이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A라는 벡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점에서 출발해서 가로 방향으로 이제 2, 세로 방향으로 3. 그러니까 얘는 2, 3. B라는 벡터는 요 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 방향으로 6. 세로 방향으로 하나, 둘, 2. 두 칸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요 단위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A 벡터는 2i 플러스 3j, B 벡터는 6i 플러스 2j.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 A 플러스 B는 이거는 그냥 이제 의미가 되게 단순하죠. 자, A 플러스 B 또한 이제 하나의 그 우리의 벡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A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의 수평축 성분은 그냥 단순합니다. A가 얼마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나 플러스 B가 얼마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나. 다시 말해서 A와 B의 수평 방향 성분은 그냥 더해준 8이 되는 거고, 수직 방향으로도 역시 또 이제 A가 얼마만큼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는가, 그 다음에 B가 얼마만큼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A와 B의 수직 방향 이동 거리인 3과 2를 더해줘서 5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게 단위 벡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단위 벡터 i와 j는 서로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쟤네 사이에는 덧셈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그 우리 이전 차원 분석법에서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진 물리량들 사이에는 덧셈이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다만 같은 단위 벡터들끼리 있는 앞에 숫자는 서로 덧셈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6i 플러스 이제 뒤에 얘네들끼리 또 덧셈이 돼야죠. 3 플러스 2i 2i가 아니지, i가 아니라 j. 이렇게 그래서 이제 8
I 플러스 5J 라는 답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게 단순하죠. 그 성분별 계산이 그래서 이제 벡터의 합을 이제 구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편한 방법이고, 또는 그걸 이제 성분별 계산을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좀 더 직관적 이야기 편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게 이 기하학적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제 삼각형법,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A라는 벡터 더해주고 A의 끝점으로부터 다시 B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 이어준 다음에, 그럼 이제 요 A의 시작점으로부터 B의 끝점까지 이제 직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A 플러스 B 두 개의 벡터의 합 벡터가 된다라는 게 요 삼각형법이고, 평행사변형법, 요거는 또 이렇게, 이거랑 사실 삼각형법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법과는 다르게 평행사변형법에서는 그 B라는 벡터를 A와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이제 일치시킨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변이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A 벡터, 요게 B 벡터면은, 그럼 이제 요 평행사변형의 위쪽 변은 역시 우리의 B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 벡터를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준 게 윗변이잖아요. 그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평행사변의 오른쪽 점선을 긴 요 변도 사실은 이제 A가 평행 이동한 이제 A 벡터가 평행 이동한 이제 그 것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 직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합 벡터인 A 플러스 B가 된다는 게 이제 요 평행사변형법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 설명한 삼각형법을 그냥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이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은 그냥 그 벡터를 성분별로 더해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그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이제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변위를 나타낼 때 덧셈 예제를 보여드린 건데, 사실 그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물리량들, 뭐 속도 아니면은 가속도, 얘네들은 사실 다 수학적으로 같은 벡터라는 것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연산 규칙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위치와 위치 사이의 위치와의 변화량 벡터들뿐만 아니라 속도 벡터들 또한 사실은 서로 이제 덧셈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와 속도를 더한다는 게 이제 약간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처음 이런 물리 수업을 많이 안 들어보셨거나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각각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그 직관을 우리가 상황이나 직관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예시가 이제 그런 예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그 두 개의 속도 벡터를 더했을 때 더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예시냐? 굉장히 바다처럼 넓고 굉장히 잔잔해서 그 수면에 떠 있다 보면은 그 강이 흐르는지조차 우리가 제대로 느끼기 어려운 그런 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강이 그 기본적으로는 동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여기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느끼기에는 너무 수면이 잔잔하고 강이 그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저희 강변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강이 흐르는지조차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4m/s의 속도로 이제 우리가 배를 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거는 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제 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이 너무나 이제 잔잔하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기에 북쪽으로 4m/s의 속도로 배를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배 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그 북쪽으로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강변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강 자체가 오른 그 동쪽으로 이렇게 3m/s의 속도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배 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 탄 사람 입장이 느끼기에는 자기는 그냥 북쪽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강변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북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강물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흐르니까 이쪽으로 배가 조금 더 이동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배가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강물에 의해서 동쪽으로 조금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이런 스텝을 거쳐서 이렇게 배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강변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요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배의 빠르기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게 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속도의 합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리가 이걸 속도의 합성 문제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에 배의 이동 변위. 여기서 배의 이동 변위는 즉 이제 다만 이게 그 강변 관찰자 시점에서 배의 이동 변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거는 단순하죠. 자, 10초 동안 배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4m/s 곱하기 10초는 이제 초 단위는 캔슬되고 그러면 이제 40m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40m를 북쪽으로 거슬러가 올라가는 동안에 강물이랑 같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강물의 속도는 이제 속력은 3m/s인데 근데 거기다가 10초 동안 이제 갔으니까 얘는 세컨드는 이제 시간 날라가고 남는 건 길이 단위 디멘전은 나죠. 30m. 자, 그러면 이제 요 배는 10초 동안에 아이고 이게 실수로 다 지워버렸네. 배는 그래 10초 동안에 수직 방향으로는 40m, 수평 방향으로는 30m. 그러면은 이제 배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그 이동 변이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될 것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다시 이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배의 그 이동 변이는 요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50m 뭐가 될 걸로 사실 요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밑면 길이가 30이고 높이가 40이면 빗면 길이가 50이 되는 건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보셔도 다들 아시죠? 예. 이렇게 되고 방향은 대충 이제 요건 실제 요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역함수 같은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요런 방향으로 50m만큼의 빠르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10초 동안에 50m고 아이고 여기 지금 글쓰기 펜 도구가 있어요. 글씨가 안 써지네. 자, 이게 10초 동안에 배가 50m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배의 평균 빠르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속도는 정확히는 평균 속도는 이제 50m를 10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얘는 10 나눠지고 5m/s 만큼의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속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대충 방향은 요 그림에서 나타내지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 합성을 이제 이렇게 속도를 이제 일정한 시간을 가정한 다음에 그 변위로 위치 변위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 각각의 벡터에다가 숫자 10을 곱해가지고 저거 속도를 이제 우리가 속력을 우리가 변위로 이제 바꿔준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 말인즉슨
아예 그냥 이제 10을 곱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배가 수직 방향으로 4m/s. 근데 거기에 수평 방향으로 강의 속도를 3m/s 더해서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벡터 속도 벡터의 합은 그냥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어진 이제 이런 벡터가 될 것이고 그 크기는 5m/s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배의 속도와 강의 속도가 합쳐져서 나오는 배의 전체적인 합성 속도를 구하는 예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요런 종류의 이제 그 속도의 합성 서로 다른 속도의 합성 예시를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그 상대 속도 개념 설명하면서 굉장히 자주 하시게 될 겁니다. 일반 물리에서. 일반 물리 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 방향으로 뭐 이제 뭐 또 다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차에 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사는 사람 그 진행하는 기차를 한쪽 방향으로 이제 v1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반대 방향으로 v2만큼의 속도로 진행하는 기차의 빠르기는 얼마가 될까? 그럼 이거는 이제 속도의 v 상대 속도는 기차 밑에 기차에 위에 기차에 대한 상대 속도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v1 플러스 v2 그 상대 속도는 이제 그 v1 플러스 v2 두 열차의 속도의 합으로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뭐 이제 그 이 두 기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달리고 있었다면 이건 이제 그 둘의 사이는 이제 두 열차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고 하면 두 기차의 상태 속도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두 개의 속도 벡터의 합과 차로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차이를 벡터의 차이라는 건 결국에는 또 다른 두 벡터 사이 합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속도의 합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속도뿐만이 아니라 가속도 벡터 또한 우리가 가속도 벡터들 사이의 합 또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리적인 의미를 또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 물리원 수강을 하시면서 그냥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물리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한정해서 하는 얘기고 이미 일반 물리 2를 고등학교 때 물리학 2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런 개념들 다 알고 계시겠죠. 예, 그냥 한번 혹시 헷갈릴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빗면 이제 두 번째 예시로서 우리가 이제 빗면 위의 중력 분해 그러니까 이제 빗면 위에 존재하는 물체의 어떤 그 수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이제 어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 가해지고 있을 때 실제로 물체의 움직임에 기여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그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축을 우리가 x축, 수직축을 y축으로 해가지고 물체에 가해진 힘을 이제 이거 수평 수직축으로 분석하려면 사실 좀 되게 복잡해지는 게 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빗면에 놓여 있고 빗면이 충분히 미끄럽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체는 이 빗면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당연하지만 이건 이제 중력 중에서 특정 성분, 이 빗면 방향의 평행한 성분만 물체의 실제 물체의 이제 운동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건데, 요 벡터를 이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요 속도 벡터를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분해해서 보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편리하지 않은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좌표축을 돌려주는 그 예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빗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빗면에 평행하게 올라가는 방향은 우리의 새로운 x축으로 x'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빗면에 수직하게 가는 요 x' 축에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 우리가 y'이라는 축으로 잡아가지고 요 새롭게 이제 비스듬하게 정의한 x', y' 축에서 우리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이제 편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금 돌아간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일 편한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서로 다른 직교하긴 하는데 서로 이제 살짝 돌아가 있는 좌표계들 사이에 이제 벡터가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 또한 이제 그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게 쉽게 되는데 쉽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건 나중에 물리학 또는 이제 그 미적분학 수업에서 이걸 다뤄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아마 벡터 미적분학 수업에서 다루게 돼 있군요. 이런 내용들 거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에서는 자 조금 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어떤 이제 그 수평면 대비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는 요런 이제 단단한 빗면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빗면이 굉장히 매끄러워 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마찰력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요 물체의 질량이 m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구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기본적으로는 지구에 의해서 그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수직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수직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에 의해 가해진 중력과 속도, 그 g만큼의 두 양이 곱해진 만큼의 힘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중력의 크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력의 디멘전은 기본적으로는 질량 곱하기 길이 분의 길이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물리량 기본적으로는 질량 곱하기 길이 곱하기 시간 제곱분의 1의 디멘전을 가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그 조금 더 다시 일반 물리에서 이 내용 다시 볼 때 그때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중력이 이렇게 수직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데 이게 빗면이 충분히 단단하다고 하면은 뭐 이제 다시 말해서 빗면이 충분히 단단하고 물체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제 막 뭐 빗면을 망가뜨리고 수직 아래로 이제 그 빗면을 파고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이제 그 물체는 기본적으로는 빗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움직임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할 때 이 빗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빗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우리의 좌표축을 이렇게 이쪽을 x 프라임 방향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물체 그 좌표축을 수직 좌표축을 y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물체 힘을 분해하는 게 조금 더 힘을 분해하고 운동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진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축이 x 프라임 축, 요 축이 y 프라임 축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벡터가 x 프라임 축과 y 프라임 축에 각각이 어떤 성분을 가지는지 우리가 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직교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벡터가 요 이제 수평축, 새로운 우리의 x 프라임 수평축에 어떻게 이제 그 투영이 되는지,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이쪽 x 프라임 방향 성분을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중력 벡터가 y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x 프라임에 평행하는 벡터와 y 프라임에 평행하는 벡터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근데 그 직사각형의 이제 대각선이 우리의 중력 벡터가 되도록 한 직사각형을 우리가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밑면 길이와 높이 길이가 각각 우리의 fx, fy, 정확히는 fx 프라임이 돼 있군요. 여기는 fy 프라임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의 그 힘 벡터의 우리의 이제 중력의 이제 그 빗면에 평행한 성분과 빗면에 수직한 성분으로서 이제 그 쪼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우리가 지금 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요 벡터를 대각선으로 하는 이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요 각도와 요 각도는 이제 그 수직이고, 그럼 우리가 그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요 빗면의 각도와 요 이제 직각삼각형의 이제 요 각도는 이렇게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뭐 그냥 이제 요
요 각도가 이제 사실 요 각도 또는 요 각도와 같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한번 남는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시죠. 심심하신 분들께서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요 삼각형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요 삼각형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대각선 길이가 mg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직각, 여기가 세타, 여기가 fx, 여기가 fx 프라임, fy 프라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직각 삼각형에서의 삼각함수 정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fx 프라임은 빗면의 길이 mg 곱하기 여기 fx 그 mg 분의 fx가 사인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 이퀄 fx 프라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사인 세타는 빗면 길이 분의 이제 그 밑면이니까 fy 프라임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빗면에 평행하게 가해진 힘의 성분, 이것이 우리 물체의 이제 운동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그럼 이제 빗면의 수직 성분은 그럼 이제 이쪽 방향 수직 빗면에 대해서 수직 아래 방향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인데, 쟤는 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요 힘을 이렇게 이제 그 x 프라임 축과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수직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게 mg 코사인 제가 좀 악필이라서 세타는 f 수직. 빗면의 평행한 성분 여기가 f 는 mg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힘이 이렇게 여기 다른 슬라이드랑 계속 지워지는데 요 빗면으로 가해진 힘이 mg 사인 세타. 자, 그리고 그 빗면으로 가해지는 힘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준 것이 이제 물체가 그쪽 방향에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를 말해주는 가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뉴턴의 운동 법칙 좀 배우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빗면 위에서의 그 물체가 받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의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스듬히 돌아간 좌표기에 대해서의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분명히 중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왜 쟤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뒤에 이제 나중에 일반 물리 들으면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게 빗면이 물체가 이제 중력 때문에 빗면을 이렇게 수직하게 누른 힘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자연에는 이제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누르면 상대방 물체도 걔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 반작용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빗면이 충분히 단단하다고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요 빗면 방향으로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과 그의 반작용으로서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빵이 된다, 캔슬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뒤에 좀 배우시게 될 거라서, 그래서 이 힘은 물체 운동에 큰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물체가 단단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마찰력 얘기 나오게 되면 조금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본격 수업 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예제가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예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정의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벡터가 있고 그 벡터와 이제 어떤 수평 방향으로의 축인 x축에 대한 각도를 세타로 정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수평 방향 크기인 fx는 빗면 요 벡터의 길이인 f의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다. 그리고 높이는 fy는 f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좀 전 예제는 그거랑은 조금 달랐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요 각도를 이 우리의 벡터와 이제 그 수평축 사이의 각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벡터와 수직축인 y축 사이의 각도를 이렇게 이제 알파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 벡터의 수평 방향 성분의 크기는 fx는 f sin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서로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요 각도는 세타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알파는 그 90도 빼기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f sin 90도 빼기 세타. 이거는 이제 요거는 사인 함수 안에 이제 90도가 들어오는 케이스는 이게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이건 f는 코사인 세타가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냥 약간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여튼 요 두 가지 상황은 완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의 각도의 정의 방식에 따라서 여기서는 알파로 정의하고 여기서는 세타로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수평 방향 성분이, 같은 벡터의 같은 수평 방향 성분이더라도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계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 벡터를 어떻게 성분별로 우리가 편리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삼각함수들이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단순히 이제 한 가지 정해진 수평축과 수직축이 이제 모니터 방향으로 수평과 수직축으로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회전한 좌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좌표계를 정할 수 있고, 그 회전된 좌표계, 비스듬한 좌표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벡터를 성분별로 분해하는지에 대한 예제도 빗면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생각해보기 문제 되게 쉬우니까 한번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벡터의 정의 및 덧셈 또 분해에 대한 얘기는 요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다음번 강좌에서 이제 벡터 사이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